자, 철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동안에 인도 철학, 불교 철학,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유가사상, 도가사상 공부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학에 대한 이해라는 과목이니까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서양 철학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오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추구시대라는 단어를 독일 칼 야스퍼스가 1949년에 처음으로 썼어요. 이 추계시대가 뭐냐면 BC 900년경에서 BC 200년까지, 어떤 책에서는 BC 800년경에서 BC 300년경까지 한 500년을 잡는 학자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마우로 기엔이라는 사람이 2030년에 추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책이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추구시대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추구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 추구시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연의 힘을 경배하던 인간이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신을 탐구하기 시작한 인류 정신 문명의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인류 정신 문명의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인간 창조성이 가장 뜨겁게 폭발했던 경이로운 시대, 문명 도약의 결정적 순간에 관한 인문학적 통찰이 이루어졌던 시대, 인문주의로 관심을 이끌었던 시대가 바로 추구 시대다. 이때 뭐가 나와요? 모든 철학과 종교가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한다. 맨 처음에 추계 시대 이전에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내놓죠. 그 이후에 이제 인도를 정복하는 아리아인, 윤회 사상을 믿는 아리아인, 중국에서는 요순의와 같은 통치자의 시대, 그다음에 서양의 야훼로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만들어지죠. 그 이후에 불안과 공포의 시대, 자해 발견, 삶을 향한 기나긴 여행, 고난의 시대, 공감의 발견, 사유의 혁명, 다음에 철학의 모험, 제국의 시대, 추구 시대라는 단어로서 이 시대에 종교와 철학이 함께 대두되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철학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설명하던 방법은 신화였어요. 신화는 이제 그 민족, 그 문명의 종교죠. 동양 쪽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인도 철학 이전에 인도 신화예요. 인도에서 신이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그 신을 믿는 종교가 브라만교였어요. 브라만교가 만든 사상이 뭐였어요? 카스트 제도였죠.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슈드라 계급. 이게 나중에 이제 불교 이후에 불교가 너무 성행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통의 종교가 있는데 그거를 종교로 표방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힌두교의 전신이 되는 거죠. 서양 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대부분 어렸을 때 다 읽어봤어요. 그리스 신화가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데 누구의 영향이었죠? 유일신의 영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 신화든지 인도 신화든지 그 시대는 신화가 발달했던 시대에는 다 신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추계 시대에 우주를 관할하는 추상적 초자연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봤고 그 개념을 신이라는 개념으로 들이대면서 그 신을 이용한 정치 권력화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이었다. 나는 너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신왕이 나타나게 돼요. 이 신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으며 종교적 카리스마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분 불평등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철기 문화로 발달이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하면서 내가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거래가 필요했던 거고, 상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는데 거래할 때 그 무거운 짐을 가져가기 너무 힘드니까 화폐가 발달하죠. 그럼 그 화폐를 적을 수 있는 장부가 필요하죠. 문자가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시장 근처에 살아야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도시가 생겨요. 도시가 생기면 꼭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계급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질서 없는 세계에 질서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어떤 질서와 윤리 규범 앞에 평등하게 만들고 인간에 대해서 고뇌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추구 시대고 철학과 종교가 시작한 시대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신인 동영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을 인격화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신인 동영론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저번에 도가 사상 때도 배웠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 인간이. 사실은 인간이 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보니까 누구처럼 그렸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렸기 때문에 인간처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딱 스페이스바 누르고 나서 만약에 내가 신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거의 제가 강의실에서 그려보라고 해도 거의 5분의 4 정도 사람처럼 그려요. 신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분의 1 정도는 이제 태양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일원을 그린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가은아, 혹시 너는 지금 뭐라고 그렸냐? 어떻게 그렸냐? 너도 인간처럼 그렸지? 도영아, 너도 인간처럼 그리지 않았냐? 거의 대부분 인간처럼 그리긴 하더라고요. 박지연, 너는 어떻게 그렸어? 너는 동그라미 그렸어? 자,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이제 이 신인 동영론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말 보고 신을 그리라고 하면 말처럼 그리겠네? 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다 읽어봤지만 그 무슨 신이더라? 얼굴은 아주 우직하게 생긴 남자, 털 달린 남자였는데 이게 몸과 다리는 말이 되어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은 이렇게 인간인데 밑에는 뱀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 에키드나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신을 그리는데 인간처럼 그리면 되지? 아까 신인 동영론처럼 인간처럼 그리면 되지? 밑에 동물을 넣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사실은 다양성이 적죠. 인간하고 존재하는 건 동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분명히 신보다는 힘이 약해요. 신은 100%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신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동물과 합치면 인간보단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의, 그리고 어디야? 인도 신화에서도 코끼리 형상의 사람 몸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신, 그 다음에 인간 플러스 동물은 인간보다는 힘이 세겠다. 그러면 그 밑에 인간, 그 밑에는 아마 동물이 있을 것이다. 신, 인간 플러스 동물, 인간, 동물. 그러겠죠? 자, 이제 철학이 무엇인가? 뭐 다 알죠. 지혜를 사랑하는 거. 모든 것이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이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인문주의 시대 철학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신화적 사유에서 논리적 사유로 이동을 알렸던 시대가 바로 철학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추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 인류 최초로 인간 이성의 힘을 발견해낸 고대 그리스 문명 최고의 발명은 바로 뭐였다? 철학이었다. 그 대표적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도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이제 요즘은 강조를 하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인간임을 알라. 너는 짐승이 아니다. 욕망에 쫓겨다니는 짐승이 아니다. 너는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욕망에 쫓겨서 행동하는 짐승보다 너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한 행동을 돌아봐라. 네가 지금 한 행동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음엔 하지 말고 이거다 싶으면은 이거다, 옳다 싶으면 그 행동을 계속해 나가라. 왜냐?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죠. 우리 삶은 일상적인 삶과 철학적인 삶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삶,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긴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일상적 삶이라고 그러죠. 그럼 철학적 삶과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는, 여러분도 공부 왜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책을 공부해서만 이렇게 쌓는 지식이 아니라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치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코로나 지금 이 시국에 전 세계에서 반응하는 거, 이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여기에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험은 내가 그 아프리카 가서 꼭 어떠한 봉사활동을 해야만 그게 경험이다. 굳이? 아니죠. 눈으로 봐서도, 귀로도 들어서도, 아니면은 다양한 몸에 안, 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험만 하면은 되냐?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깨달음이지만 철학적으로는 인식이죠. 저건 옳지 않아.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옳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철학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정보화하고 그거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거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거를 깨달음을 얻는 거, 인식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갖는 지혜,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은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철학적 신념은 무슨 말이냐면 철학적 물음에 대한 스스로 답을 내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뭐 그게 함께 술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내 철학적 신념은 말이야, 내 철학은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그 철학에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이성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일반적이어야 되고 근본적이어야 되고 반성적이어야 되고 총체적이어야 되고 전체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비판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단어는 철학적 신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성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남과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돼요. 그걸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관적인 생각, 내 생각, 남한테 맥혀 들어가지 않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철학적 신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이 보편적이어야 돼요. 일반적이어야 돼요. 근본적이고 반성적이고 총체적, 전체적이어야 돼요. 이러한 철학을 스스로 답을 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철학적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험, 고등학교 때 시험 보지 않았나? 대학교 때도 이게 시험 문제이긴 하는데, 철학은 사람이 생각하며 살 수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발현한 사상이다. 철학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 자체가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곧 철학함이다. 철학함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자기 반성적 사유와 자기 성찰적 사유를 키우는데 그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보면은 어떠한 사상가가 이러한 말을 했어. 어떠한 사상가가 이러한 말을 했으니까 꼭 외워둬. 그 문제 시험 문제 나와. 저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시험 내본 적이 없어요. 제 수업에서는 철학함을 함께 하는 거지 철학자의 철학적 사상을 외워서 시험 보는 수업은 아니었거든요. 철학함이 뭐예요? 바로 왜예요. 왜?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저 상황이 왜 벌어졌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이러한 철학적 물음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지식과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이고 총체적이고 전체적이고 논리적인 신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적 신념이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운명이 있을까? 자유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도리는 무엇인가? 국가와 정권은 동일한가? 정의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서 돈이라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가? 문민지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봤냐? 사공가영 이런 고민 내서 어떤 걸 해봤을까? 가영이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송수빈이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 아니면 이제 학균이는 아마 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다혜 같은 경우는 혹시 종교란 무엇인가? 박지연이는 어떤 고민을 해봤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생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떠한 나만의 답을 내리는 것. 그러나 그 답이 반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전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신념을 내가 갖는 것이 나의 철학적 신념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1차적, 2차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몸과 마음, 감정과 이성, 종교와 철학성을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인간은 또 순수한 사고 영역과 감각적 사고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판단할 때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면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욕망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 현저한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짐승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니까 맨 위에가 신이죠. 100% 완전 무결. 그 다음이 중간적 존재인 인간이에요. 그 밑에가 짐승이에요. 그러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것은 더 큰 욕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다라는 말보다 더 큰 욕이죠.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고 존재하는 개별자는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서 존재를 느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 완전 무결한 이성을 가진 그 가운데 중간적인 존재, 본능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 그리고 본능만 가지고 있는 동물. 그래서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욕은 좀 덜해. 동물 같다라는 말은 되잖아. 근데 개만 또 못하다라는 말은 정말 큰 욕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이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이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물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철학이다. 우리는 그래서 철학함을 필요로 해야 된다. 철학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생각하며 살 수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발현한 사상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낀 감상은 시행착오와 각자 생활 환경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구나라는 인식은 분명히 심어주게 되어 있다. 철학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로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착오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과 인식을 추구하여 지혜를 쌓아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여기까지 해서 철학에 대한 이해 1 먼저 수업 마칠게요. 부자 되세요. 조금 이따 또 올게요.